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내용으로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접하셨을 발견한 유물을 통해 고대 비행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개인적인 가설로 만들었기에 그 내용이 다소 황당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익숙한 이 물체는 1898년 이집트 사카라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으며 나중에는 이것이 기원전 200년경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유물이 발견된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라이트 플라이어와 같은 기록상 1903년 인류 최초 비행기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발견한 당시 단순히 나무 새 모형이라고 표시된 상자에 던져지게 되었고 이후 카이로 박물관 지하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대인들이 만든 모형을 연구하던 칼릴 메시아 박사에 의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지하 구석에 있던 유물에 대한 재발견은 당시 이집트 정부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유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주요 과학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도 설립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그들이 발견한 결과물로서 홍보하기 위해 카이로 박물관의 중앙홀에 작은 모형을 중심으로 한 특별 전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모형 비행기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말이죠. 이처럼 당시의 고고학 분야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었던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사연을 밝히기 위해서 이 수상한 모델의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이 유물의 모델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인 푸셔 글라이더의 매우 진보된 형태로서 상당히 정교한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모형은 오랜 시간이 흘러 다소 뒤틀어진 상태가 되었지만 말이죠. 누구든지 또는 어린 아이라도 아마 재미삼아 이런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정확한 비율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러한 유형의 글라이더는 띄워진 이후에는 거의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공중에 머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엔진으로도 낮은 속도로 계속 비행할 수도 있으며 형태에 따라 엄청난 탑재량을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날개의 기묘한 모양과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그 이면에는 특정한 기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날개가 아래로 기울어지는 현상인데 이것과 유사한 유형의 곡선 날개가 유명했던 콩코드 비행기의 구현이 되어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비행기에게 최대한 양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어떤 이유에서였든지 간에 옛날에 누군가가 공기 역학에 대해 상당히 광범위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고급 기능을 갖춘 비행장치 모델을 고안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현대의 역사가들은 이 시대에 비행기 같은 것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이 경우는 현대의 다소 부족한 상상력과 경직된 패러다임의 예외였을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를 살펴볼 때 이집트인들은 거의 항상 그들이 만들거나 만들 계획의 대상에 대한 축적 모델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또 다른 아주 널리 알려진 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체가 무엇을 나타내거나 혹은 표현한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현대 항공기나 우주선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것은 매우 기이한 일입니다. 이처럼 비행기의 개념은 앞서 언급했던 이집트의 유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의 금 장신구는 중앙 아메리카와 남미 해안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유물들은 킴바야나 톨리마 유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발견된 것만 해도 100점이 훌쩍 넘습니다. 제작 시기는 서기 300년에서 800년 사이라고 추정은 하고 있지만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금 물체가 1000년은 무조건 넘은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 예를 들어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샘플 개체 모양이 다소 모호하게 보였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물체를 줌모픽으로 분류했습니다. 여기서 줌모픽은 인간을 인간이 아닌 동물로 표현하거나 한 종의 동물을 다른 종의 동물처럼 묘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과연 어떤 동물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동물을 묘사하는 동일한 문화의 다른 개체들과 비교할 때 흥미로운 측면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개체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매우 정확하고 사실적인 세부사항에 주의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이것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만일 이것이 날아다니는 그 무언가를 표현한 것이라면 여러 종류 중 하나일 겁니다. 새와 곤충, 그리고 박쥐나 일부 글라이더처럼 나르는 여러 포유류, 예를 들어 날다람쥐, 주머니쥐, 도마뱀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잠시 동안 공중을 활공하는 물고기도 있으며 가오리, 홍어, 일부 연고라와 같이 물속을 마치 날아다니는 모습을 한 헤엄치는 수중 동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이 흥미로운 물체가 묘사한 것은 방금 언급했던 여러 가능성을 가진 동물들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기능들을 고려한 결과 일치하는 항목이 없어 보였습니다. 위에서 보면 분명히 생선머리 같은 모습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기계적인 특징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꼬리 바로 앞의 구조가 엘러론과 엘리베이터의 조합인 엘러본을 강하게 연상시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방 머리 부분에 나선형의 곡선이 있는데 이것은 날개가 아닌 동체 부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의 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비행기의 부품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표현을 한 걸까요? 게다가 날개에 있는 두 개의 눈에 띄는 나선형의 모습은 마치 광선처럼 또는 바람처럼 뻗어나가는 앞머리의 눈에 표현된 것에 확장된 표현일까요? 만일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면 머리에 위치한 두 개의 구형 물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게다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각을 더욱더 복잡하게 하는 날개의 나선 방향은 물체의 코에 표현한 반대 방향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개체를 측면에서 바라볼 때 동물계 쪽의 유사성이 훨씬 더 두드러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줌 모픽일 경우가 더욱 가깝다면 어째서 이것을 만든 제작자는 몸통에서 거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을 머리와 분리했던 걸까요? 이 경우에 눈은 머리 외 양쪽에 위치하며 앞쪽으로 뻗어나온 것처럼 표현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게다가 앞의 머리 뒷부분에 잘린 듯한 모양은 그 내부의 반원형의 홈의 모습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만일 어류 쪽이라면 배 쪽에 해당하는 아랫부분은 어떤가요? 그것은 이 물건이 액세서리 같은 것일 경우에 목걸이 줄에 물건을 달기 위해 구멍을 뚫는 곳처럼 보이지도 않았으며 마치 국자처럼 보이니 말이죠. 뿐만 아니라 동체 아래 대략적인 무게중심보다 더 뒤쪽에 위치한 또 다른 사각형의 특징도 있습니다. 이제 날개는 측면에서 본다면 완벽하게 수평처럼 보이지만 정면에서 보면 약간 아래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이집트의 글라이더 유물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게다가 날개 바로 뒤에 있는 꼬리 날개처럼 보이는 것은 중앙 날개보다 약간 더 높은 수평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꼬리 날개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는 꼬리 날개를 연상시키는 손잡이처럼 보이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물고기도 하나의 직립 및 수직꼬리만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칭을 이루어 양쪽으로 꼬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유물의 꼬리 지느러미는 현대 비행기의 수직 꼬리 날개 모양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꼬리에도 식별하기 어려운 표시가 몇 개 있지만 이 또한 동물과 관련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특징들을 고려했을 때 물체는 알려진 동물의 표현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놀랍게도 비행기처럼 보입니다. 한때 이 물체의 사진과 확대된 윤곽들은
분석을 위해서 공기역학 분야의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벨 헬리콥터의 디자이너였던 아더 영이었습니다. 그의 분석은 이 개체가 비행기의 가설에 맞는 많은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시나리오에 맞지 않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그는 날개가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의견이었죠. 그의 의견은 이 물체의 앞부분 4분의 1이 분리된 것에 따른 무게중심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날개가 좀 더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앞부분의 코 모양도 그 어떤 비행기의 것과도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체가 비행기를 암시한다고 주장하는 한 이 유물의 일부 기능은 비행기 가설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전문가들이 이상하다고 하니 그저 비행기가 아니었구나 하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야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재미를 추구하는 이해 안 되는 미스터리한 역사의 탐구자들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존의 현대과학의 시각으로 이 물건을 본다면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대 사람들의 당시의 마음으로 직관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그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머리 부분과 뒤에 분리된 사이의 공간이 조종석이 아닐 경우입니다. 만일 조종사와 화물을 위한 공간이 중심에 있는 주동체 본체 속에 어딘가에 있다고 상상을 한다면 기수는 다른 용도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비행기라면 날아가는 기기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비행 경로와 반대가 되는 역추진 제트 흐름이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속으로 날다가 멈춰야 할 경우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만으로 이용하기엔 너무 거창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쪽에 위치한 코의 뒤쪽의 둥그런 부분에 의해 생성되는 항력입니다. 그러나 한번 잘 살펴보면 그것은 마치 음료수를 마실 때 사용하는 구불구불한 모습의 플라스틱 빨대의 구부러진 부분의 모양처럼 겹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기수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며 접힐 때 비로소 앞부분은 자연스레 펴지며 둥근 모양의 비행기 코처럼 앞부분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코 뒤쪽의 둥근 반원 모양의 번데기 같은 주름은 그 모양이 공기역학적 원리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둥글게 펴져 오늘날 보잉 비행기의 앞머리와 비슷해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또 다른 기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수 부분에서 이 제트 발음 같은 모양을 고대인들이 표현한 대로 뿜어내는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여기서 기수를 비행기의 움직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기수와 동체가 만나는 갈라진 지점을 그 중심으로 기수를 아래로 회전시킨다면, 그렇게 기수를 동체 아래에 집어넣는다면 아마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의 효과는 앞서 언급한 전문가의 문제점에 대해 비행체 날개의 무게중심이 재조정되면서 날개가 고출력 비행에 적합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물체는 두 가지 구성이 가능한 컨버터블 자동차 뚜껑 유형의 비행 공예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의 나선형 제트 바람의 모습과 동체 양쪽 날개의 나선형의 모습은 그 의미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나선은 날개뿐만 아니라 코에도 있었으므로 그 의미는 상당히 분명하게 보였으며 각각의 방향이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체의 날개와 코가 상승과 하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징이라고 제가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륙과 착륙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공기 밀도가 비행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대의 모든 비행기들도 길게 이륙하고
길게 착륙하는 바로 그 과정에서 양력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이륙과 착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행체처럼 보이는 공예품에는 처음 이륙할 때 뒤로 밀어주는 제트 바람을 내주는 부분이 기수 부분에만 명확히 달려있고 날개나 뒤쪽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데다가 이륙과 착륙 시 필요한 바퀴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현대 비행기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F-35B형 또는 해리어 전투기 외에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모형에는 기수 부분과 꼬리 부분에 매우 수상해 보이는 연료통처럼 생긴 길쭉한 관이 각각 2개, 4개가 달려 있습니다. 도무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에는 의아했으나 이제 남은 문제를 생각해보니 이것이 그 해답을 제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길쭉한 연료통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수직 추진과 균형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이 비행기는 오늘날의 비행기처럼 앞으로 달려나가 공기의 양력을 받아 점차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아래에 달린 반중력 장치처럼 보이는 둥근 부분과 함께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이며 따라서 바퀴가 없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앞에 2개, 뒤에 4개의 추진체로 비행체에 대한 균형을 이루면서 수직 이륙한 이후에는 부드럽고 정확하게 기수 부분이 아래로 접히며 코 부분의 제트 모양의 추진력이 자연스레 아래쪽에서 뒤로 뿜어내게 되며 앞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뒤쪽에 있는 양쪽 2개씩 총 4개의 추진체는 날아가는 동안의 비행의 안정을 위해 좌우로 세밀히 조정되어 균형을 맞추고 맨 뒤의 꼬리 날개는 방향을 정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빠른 속도로 날다가 어느 순간 멈추기 위해서나 또는 헬리콥터처럼 공중의 정지 비행이 필요할 경우 더 이상 비행체를 앞으로 밀고 나갈 필요가 없으므로 아래로 접혀있던 기수 부분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위로 돌아와 앞뒤 추진체로서 좌우의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이후 착륙은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 이륙과 반대되는 순서로 서서히 땅에 내려앉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대로부터 전해진 수상한 유물에 대해서 당시 만들었을 조상이 의미하고 싶었던 바를 한번 유추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언제 말이 되는 내용만 다루던가요. 이번에 고대인의 마음으로 돌아가 그들 기록과 사진만 보고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단지 개인적인 가정일 뿐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상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이런 종류의 또 다른 비행 차량들을 언급하는 다른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의 출처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인도 서사시, 특히 마하바라타 및 바가바드 기타 프라나 그리고 라마야나와 같은 기타 출처들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을 비행장치라고 불렀고 비만하는 바이마니카 샤스트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으며 목적과 기능이 다른 수많은 기계를 설명합니다. 비행 기계에 대한 정보의 또 다른 출처는 예를 들어 성경 및 일부 외경 작품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비기술적인 문화권 출신의 한 남자가 당시 그에게는 기적이었을 장치를 가까이서 만난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놀라움과 그가 만난 다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입장이 되어봐야 합니다. 그의 주변 세계에 대한 지식의 제한된 범위, 그의 당시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시각에서 천사들과 함께 신을 만난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세계에서는 다른 해석을 할 입장이 아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유사한 자료의 또 다른 출처는 에녹서, 특히 그리스어 버전에서 누락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슬라브어 버전입니다. 이 책은 공중에서 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론적 효과를 포함하여 다른 공간을 통해 비행하는 것을 설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에녹은 그 다른 곳을 이동하던 비행체에서 며칠을 보냈을 뿐이지만 그가 지구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몇 세기가 흐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건 이들과 같은 모든 만남들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외계인 유형의 시나리오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대 여러 시대에 걸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보된 문명의 잔재가 여전히 존재했을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현대 UFO와의 만남과 매우 묘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고대 자료뿐만 아니라 찾아낸 유물들조차에서도 고대 비행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이 다른 신화의 핵심을 추출하고 불필요한 장식들을 제거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놀랍게도 고대에는 비행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일반적인 일만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모든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 고유의 몫입니다. 사실 오늘 영상도 지난번에 이어서 많은 아누나키 가설들 중 하나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으나 영상 조회수가 쭉 올라가다 매우 부자연스럽게 인위적인 패턴으로 갑자기 막힌 듯한 분석 그래프를 보고 가벼운 내용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라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고 시간이 필요할 듯 싶고 사항을 봐가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작은 채널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언젠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게끔 오래 유지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